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신탁의 정경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직원들 이렇게 좀 많다고 자랑하려고 한번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방식 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스킵할 거고요. 저희의 강점, 그다음에 서초현대의 핵심 과제, 우리 성공 사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방식 정비 사업은 단순하게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길을 저희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도 T맵이냐 아니면 카카오맵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같은 길을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방식의 문제점으로 본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인데요. 뭐 앞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조합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조합 방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보증 문제, 우리가 사업비 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 보증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아파트 얼마에 팔고 싶으십니까?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근데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양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업비 보증을 여러분들이 쓰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씁니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잠실 진주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원밸리도 마찬가지고 왜 거기에도 똑똑한 분들이 많을 텐데 시공사한테 휘둘릴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가 사업비의 보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비용을 상환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에서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허그 사업비 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을 쓰던 아니면 자체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높여줍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협력업체를 일일이 컨트롤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분양 보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에 이제 다른 신탁사에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분양 보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여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계약 관리나 자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일반 분양의 옵션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관리를 통해서 이자를 수취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초 현대아파트의 핵심 과제라고 뭐 지금 현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이 돼 있고요.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단지가 있는 경우에 한 개의 단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과연 향후에도 한 개의 단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 상품성, 그다음에 사업성,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성입니다. 두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럼 어느 구역에 포커싱을 할 건가?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문주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품에 큰 차이를 내는데 그럼 어느 단지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협력사와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래서 개발 계획이 어쨌든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을 보시면 지금 이제 숫자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를 나눠서 설계를 짰고요. 그다음에 평형을 보시면 59 타입, 84 타입, 그다음에 99 타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74 타입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74 타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코니 삭제 조항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5구를
초과해서 60평배 이상인 경우에는 발코니의 3분의 1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수 디자인을 받아야만 100%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수 디자인을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완화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삭제를 75% 정도를 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3분의 1의 75%가 완화를 받은 상태고 우수 디자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수 디자인을 받는 게 유리하냐 안 하냐? 우수 디자인을 받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우수 디자인의 효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역사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고 공공성도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에 우수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도시계획 업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준 용적률이 있고 허용 용적률이 있습니다. 허용 용적률을 가기 위해서 우수 디자인을 통해서 1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우수 디자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디자인이 비용은 발생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단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수 디자인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평형 구성 자체를 이렇게 좀 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셉적으로 보면은 서울 강남권의 관문 랜드마크로 양쪽으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향과 영구 조망, 이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영구 조망을 가지고 그 앞단에 이제 공원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영구 조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구성을 세웠고요. 저 구성을 하면서도 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저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자, 저희가 높이에 대해서도 알트를 3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3종이기 때문에 35층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6층, 49층, 초고층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초고층이 될 것인가? 일단 물음표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지능아파트 아실 겁니다. 지능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에도 잡혀있고 신통계획을 통해서 49층이 됐습니다. 하지만 49층이나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받은 거는 밑에 지하저류조, 대규모 지하저류조라는 공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지 안 될지를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49층을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불리합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5층 안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49층 일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조합원님만 그 높이에서 즐거움을 보시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35층을 초과한, 통상 37층까지는 초고층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7층까지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37층을 넘어가는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벽체 면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전용 면적은 줄어들면서 공사비는 확 늘어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고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하실 텐데 저희도 천정구 높이를 이제 전체의 층고 높이는 3m, 그래서 천정구를 기본 2.5m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오픈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가변형 공간인데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발코니에 대한 고민이 왜 필요하냐? 이게 경험이 많은 회사와 경험이 많지 않은 회사의 차이입니다. 지금 오픈 발코니가 과거에는 여기서 그냥 똑같이 1m, 1.5m, 2m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번에 올해 6월 달에 건축 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발코니는 폭을 5m 이상을 여기 보면 폭을 5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1m가 원래 있던 경계선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1.5m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오픈 발코니 형태인 2.5m 오픈 발코니가 되는데 다만 그러다 보면 방이 먹방이 되거나 아니면 거실이 먹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서부터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오픈 발코니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천정고는 당연히 높으면 좋은데 3m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음표를 제가 던집니다. 무조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가구를 따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의 표준적인 높이인 3m에서 시작을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희가 차별화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3m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어떠한 가구 구성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가족이 좀 어쨌든 소가족화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세미 마스터존 같은 경우 과거에는 안방은 마스터존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방들이 이제 세미 마스터존의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미 마스터존 기능을 가지고서 저렇게 가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주방 팬트리 같은 경우에도 주방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방을 주방 팬트리로 바꾸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바로 직접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고요. 뭐 평면도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배치는 했지만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평면도를 하면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 심의에 들어가면 PD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평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8회배였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커뮤니티 부분도 뭐 많이들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상으로 잡은 건 세대당 2.3평의 커뮤니티 시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상층에도 저런 커뮤니티를 했는데 스카이 브릿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카이 브릿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스카이 브릿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스카이 브릿지 위에는 커뮤니티를 설치할 수 없다. 통로로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브릿지는 무용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커뮤니티로 가는 게 맞고 스카이 커뮤니티는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카이 커뮤니티를 할 것인지 분양을 더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금 현재 2.0대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대 수준 이상이 주차장이 나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이런 주차, 지하 면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는 대부분 이 세대창고, 여러분 세대창고 요즘엔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대창고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무조건 배제합니다. 왜 배제하냐? 세대창고 자체가 남아있는 PT 공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근데 최초부터 저 세대창고가 들어가게 되면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에스컬레이션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제고, 우리 사업장이 사업성이 좋습니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1단지, 2단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단지가 나중에 우리가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2개 단지로 나눠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사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인허가 비용도 당연히 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공사의 현장 과장, 안전관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2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단지로 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렇다고 곱하기 1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장에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은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거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쨌든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지만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못하는 데도 많고요. 하이엔드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10위권 수준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자, 좀 전에도 보셨지만 단지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 서초구 자체가.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우리 단지 일반 분양가 얼마 정도 할까요? 아까 이제 다른 신탁사에서는 뭐 8천만 원 정도 뭐 수준을 얘기했지만 불가능합니다.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토지 가격하고 이런 부분을 매겨서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분양가는 여러분들의 일반 분양가에서 임의로 10%뺀 이런 가격이 아니고 나중에 원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일반 분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설계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서초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서초구청에서도 난색을 표현합니다. 이게 1단지로 갈 수 있는지 2개 단지로 가야 되는지 우리도 답이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 뭐 이런 데들 다 물어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답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누군가가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서울시로 들어가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의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개 단지로 봤을 때 저희가 본 거는 분양 세대 수가 56세대고요. 일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급공사비를 750만 원 정도 봤을 때는 비례율이 78%에 해당합니다. 비례율이 10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내 가격이 얼마고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내서 얼마의 나중에 가치를 만드냐가 중요한데, 자 보십시다. 음마아파트에 여러분들 음마아파트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음마아파트 이 분담금 산정할 때 분양가 얼마로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7,7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사비 700만 원이니까 책정해놨습니다. 그 공사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라는 비례율을 맞춰놨어요. 그게 조합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비례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분담금을 내고 갔을 때도 그 정도의 내가 낸 것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사업의 지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신길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 75%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100% 거의 100%에 육박하게 다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왜? 7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분담금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의 분양이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봐봤습니다. 두 가지를 본 거는 뭐냐면, 임의 분양이라고 했을 때 8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보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적정해 보입니다. 다만 공사비에서 차이를 뒀습니다. 75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850만 원짜리가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단지, 2단지를 나눠야 될 때는 공사비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선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짚어보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랑 MOU를 하든 뭐 하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실제로 조합 방식에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조합 방식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신탁 방식으로 가든 지금 당장에 정비 계획 수립을 누가 할까요? 정비 계획 수립을 누가 할까요? 누군가가 업체를 부를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없어요. 왜? 지금은 대표기구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떻게든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자기들이 쉬운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시공사 선정하고 다시 고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기준 바뀌었다고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서울시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비 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번에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비 계획대로만 설계를 내놓고서 시공사를 뽑습니다. 근데 그 설계대로 나중에 시공이 될까요? 갈까요? 아니죠. 결국은 저러한 과정을 다시 가야 되고 인허가 비용을 2배로 내면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MOU를 만약에 체결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업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추천된 업체와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과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간다고 하면 최소한도의 설계 변경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권에서 당연히 이게 오래 걸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18년도부터 이 회사를 다녔는데요. 17년도까지는 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2001년도에 시공사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중층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담금 때문에. 근데 가격이 시세가 뛰면서 그때부터 중층 재건축이 활성화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인데, 제가 한 예로만, 전문성에 대한 예로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베일리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영기 조합장 아시죠? 한영기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가 당선 무효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한영기 씨가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분양 신청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이 아니에요. 근데 조합원을 청산을 안 했어요. 청산을 안 한 상태에서 조합장이 됐어요. 복잡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영기 씨가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나는 청산자가 맞고, 나 청산자인데 내 청산금은 원래 종전자산 평가를 했더니 뭐 30 몇 억인가 나왔는데 70억을 줘. 70억을 안 주면 난 청산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지금 들어보면 억지 같죠. 그래서 비대위들이 거기서도 떠들었어요. 결의가 된다고 해서 줄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 결의 없으면 당신네들 정말 큰일 납니다. 왜? 청산을 시켜야 될 시점에 청산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 권한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러한 전문성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1, 2 4지구도 마찬가지죠. 17년 9월 달에 시공사 선정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정비계획 변경이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여기 뚜껑 닫는 정비계획 변경 하면서 4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4년이 소요가 되는 과정에 2주를 개시를 했어요. 2주를 왜 개시했을까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최초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쉬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쉬운 그림을 그렸던 걸 저희가 판상형으로 다 배치를 바꿔서 지금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보면 저런 형태가 바지저고리라고 하는데, 저런 형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배치가 제일 쉽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조합원 간 형평이 깨집니다. 누구는 동양 갈 거고, 누구는 남양 갈 거고, 누구는 판상형 갈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3.5배의 판상형 갈 수 있는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1, 2단지로 나눠진다고 하면 1, 2단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많아야 56개의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갈 거며 어떤 평형을 배정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나 그다음에 입주시,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나중에 분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그 조정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신길 19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인데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 단독에서 나 상해 타고 나가지 않는 한 안 나간다, 그렇게 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관리 처분을 하면서 저 96.8%를 했고요. 관리 처분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상가 아파트 단독입니다. 서로 결국은 평가 금액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약 60%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 불만을 60% 제기했을 때 저희가 간평사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요 관리 처분할 때는 딱 한 세대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탁 방식도 무용하다, 신탁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경험입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설계를 컨트롤할 수 있고, 협력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북가자 6구역, 신림 1구역, 서울에서 큰 2,000세대, 4,000세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북가자 6구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지침을 하고 지질조사까지도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시공사들이 본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저 말이 맞겠습니까? 대부분 저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님들이 부담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물었고, 시공사의 답변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 최소 60% 이상 할인, 보기에는 엄청 좋습니다. 상당히 땡기는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원가는, 나중에 분양가는 관리처분 시점에 종후 가격을 통해서 원가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맞지 않아서 홍보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그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계약서에 다 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희는 진짜 경험과 실력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 많은 사업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특히나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허가를 해본 회사만이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팀이 아까 사람을 보여드렸지만 저희 팀이 제가 팀장으로 있는데 14명입니다. 다른 회사의 본부급 인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현장 하나를 검토하는데도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저기 꺼멓게 칠해져 있는 게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착공 들어간 현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철거에 있는 현장이 3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림일구의 건축 심의라도 했는데 지금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갔고 신정수정은 사업 시행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그 오픈 발코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PD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우수 디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 19구역에 옆에 있는 신길 9구역이 있습니다. 신길 9구역의 평면을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판상형 포베이를 가지고 있는 5구 타입은 이 현장, 여기 저희 현장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평형을 좋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더니 서울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자로 발생을 합니다. 당초에 2,700이던 넓이가 2,400으로 줄고 저기 있던 공간이 저장 공간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2,700으로 방을 찾고 작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신탁사가 전문성이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정비업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전 용운주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탁사든 저희 거를 지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가 나중에도 또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처를 해서 신탁 방식을 검토하는 많은 조합 아니면 추진위 아니면 준비위원회 분들이 이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를 아실 거고요. 아까 여기서 잠깐 오류가 있어서 대부분이 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서 요즘에 신탁사들이 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저희 자료인데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리스크 비용은 부가적인 부분인데 시공사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는 단순 도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신탁 방식에서는 시공사는 단순 도급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기 관공보 분양경비 민원처리 사업비 조달 금융 비용에 시공사의 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가 똑같이 100만 원의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의 부가세 110만 원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의 간접비 이윤 18%가 들어가면서 약 13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100만 원, 110만 원 부가세 환급하면 105만 원 수준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북가자 6구역과 그다음에 마천 4구역이 공사비 시공사를 뽑았는데요. 저희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는 아크로 브랜드를 가지면서 494만 원,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585만 원이었습니다. 저 494만 원 할 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저희한테 신탁사가 선정이 되면 신탁사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시공사, 저 때 4군데 시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시공사가 예가는 550만 원이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사회 대의원의 조합원들까지도 저희를 성토했습니다. 494만 원이면 이거 지금 아파트냐 LH 아파트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494만 원에 강북 최초로 아크로를 가지고 왔다.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위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공사를 뽑냐에 따라서 나중에 에스컬레이션, 시공사의 물가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마감재를 확 올려서 가게 되면 거기에도 물가 인상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낮게 하고 가면서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크로 하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산 가구 다 가지고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빌트인들 잔뜩 있죠.
왜 빌트인이 저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저건 이유 단순합니다. 제가 전자제품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 빌트인 가구가 아닌 것들은 안 받겠다. 왜?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의미가 없다. 니들은 에스컬레이션 받는 것보다 전자제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실제 그리고 저희가 분영불, 기성불 차이는 뭐냐면 기성불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한 비용만 줍니다. 그러게 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돈이 남은 것 갖다가 이렇게 현장별로 많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도 뭐 있는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 대비 신탁 방식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결정권과 의사 결정권, 주체권을 다 드리는데 중요한 건 저 전문성이 진짜 전문성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공문으로 다 남깁니다. 시공사랑 뒤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공문 같은 걸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GS로 선정했었는데 GS가 호의적이지 않은 자세를 보였을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대전에서 최초로 DH로 선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정비사업의 성공 4층 연산 속도는 더하고 수익은 곱하고 비용은 줄이고 위험은 나눠서 성공적인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 사업성 분석하신 내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 근처에 있는 우성 STGS가 저희랑 비슷한 가구 수하고 용적률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한 90가구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분석하신 내용에 보면 56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일반 분양 숫자를 각각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30세대 이하로 만든 겁니다. 임의 분양을 하기 위해서 30세대, 30세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30세대, 30세대 임의 분양이 될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8천만 원을 분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대 분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수도 늘려놨죠. 98회짜리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 때문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은 그냥 일단 계획만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확정을 좀 저희도 짓고 싶었는데 서초구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풀렸을 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시간을 짧게 받아가지고 급하게 말 안 하고 제 말도 되게 빨랐을 거고 좀 도움. 네. 스스로요. 아까 저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프로라는 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뭐 낼 수 있는 거 아까 뭐 말씀하신 제가 삼풍 아파트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삼풍 아파트 1% 이내라고 들어왔고요. 지금 서울시 1.2% 내외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사업비를 줄여드리냐 거기서 우리가 얼마의 역할을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죄송합니다.